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본, 무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으로 채워지는 1시간인데요. 참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힘이 좀 약했고 이슈는 참 많은데 이것을 소화하느라고 좀 방향성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3월도 끝나가고 있고 또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윤수짱 월천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김용용 죽었다님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또 오뉴한 문님, 보라맨커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뉴한 문님께서도 화이팅!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나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지크님 보라먼냐 해주셨는데 반가워요. 벙벙님 반갑습니다. 풀꽃님 오셨네요. 며칠 전에 저에게 창호앵커님이라고 인사해 주셨던 풀꽃님. 자, 오늘도 잘 오셨고요. 보라맨커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하겠습니다. 살련님도 앵커님 굿모닝이요 해주셨는데 굿모닝 맞나요? 반갑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딸기라떼 배달시켜 먹어야겠어요 라는 글 본 것 같은데 살련님 배달시켜 드셨나요? 정말 저는 최근에 이 배달의 신세계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배달 초보라 그작 해봤자 피자, 치킨, 족발 정도까지만 시켜 먹어봤는데 얼마 전에 곱창을 배달시켜 먹어보고 와 이런 게 배달이 되네. 와 근데 심지어 맛있네 라면서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딸기라떼도 배달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님께서는 배달 자주 시켜 드세요? 배달 음식? 예, 잘 시켜 먹습니다.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 이거 이용해서 족발 좋아해서 족발 좀 시켜 먹는 편이고 거기 안에 보면 진짜 다양한 메뉴들이 네. 배달이 되잖아요. 어디까지 시켜 먹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곱창까지 딱 경험을 해봤거든요. 곱창은 안 먹어봤고요. 곱창은 한번 나중에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네요. 네, 뭔가 꼭 가서 이렇게 불판에 구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막상 맛있더라고요. 곱창이. 그래요? 네.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하게 자유로운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한방이다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에 400칼로리만 섭취하고 있어요. 아, 야식이 부럽네요 라고 하셨는데 400칼로리요? 400칼로리 드시고 진짜 하루의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일단 목표하시는 데까지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다. 장한님도 잘 오셨어요. 수요일은 꼭 참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님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채팅창에서 김용용 죽었다님 아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러시아가 내일 빚을 못 갚으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러시아가 내일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빚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는 거고 만약에 못 갚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시장에는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이 경제 체제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유럽 주요 이 강대국만큼 경제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이 규모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제조업체들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지금 2,730 정도가 2014년도 밸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12월 결산 법인들이 한 100조 정도를 벌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박스권을 형성을 해요. 네. 2010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으로 100조를 벌었거든요. 12월 결산법인들이. 네. 그러다가 2016년도까지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의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치킨 게임이 진행됐던 구간에서는 다른 업종들이 다 호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파운드 안에 갇혀져 있다 이거죠. 여기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은 네.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면 해외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작년도 말부터.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 딱 터지면 네. 이게 선반영돼서 움직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3,300이나 3,000에서 러시아 전쟁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걱정을 많이 해야죠. 근데 지금은 2,600까지 갔다 왔던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시장 반영됐다고 봐야죠. 이미 반영이 되었고 좀 네. 새롭게 뭐 우리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닐 수 있다. 전혀. 전혀. 네. 어떤 종목이나 업 섹터에도 전혀. 그거는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러시아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아닌 업체들, 네. 제조업과 이제 비제조업, 그리고 러시아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있는 업체들보다는 네. 아닌 업체들 쪽에 대한 밸류업, 톤다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많이 좀 해드렸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겠지만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서 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관련돼서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미노로 영향이 없을지 걱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대답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루카님 잘 오셨어요. 김정수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항상 응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김정수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더라고요.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뭐 밝게 살려 노력해요, 항상. 딱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약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노래였더라? 그래서 오늘 뭐 기분이 좀 좋으셨나? 나훈아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분 노래가 되게 히트곡들이 많잖아요. 사랑했지만 부르셨던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 근데 이제 소문이라는 노래를 소문? 네, 한번 들어봤어요. 나훈아 씨의 네, 소문. 근데 그 노래가 너무 흥얼스러워서 그거를 이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계속 그 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더라고요. 밝은 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항상 조금 더 밝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일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수요일에는 그럼 저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나도 내일부터는 운동도 하고 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지만 아니 근데 워낙 낙천적이신 것 같은데요. 자고 일어나면 네. 또 그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항상 명언 남겨주시고 또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기운, 좋은 정보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이종현님께서 태웅로직스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종목 상담 한번 해볼게요. 매수가가 11,000원이고요. 비중이 50% 담고 계시네요. 좀 안타까운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7% 뛰어 오르면서 9,2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고점을 11,400원대 찍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 고점에서 따라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6,000원대까지 내려간 부분들 좀 잘 기다리셨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9,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중도 50%면 꽤 무거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까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태웅로지스
손실도 보고 있고요. 비중도 무겁습니다. 이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비중을 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전형적인 현재 러시아 전쟁 관련된 반사 이익을 좀 보는 주식이죠. 네. 물류 대란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러시아의 좀 몹쓸 짓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좀 공급망, 물류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태용 로직스 같은 관련된 주식들을 좀 자극시키죠. 그래서 좀 실적보다는 현재 좀 시장의 어떤 이슈에 화두에 있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을 원하는 사람들, 좀 가볍게 좀 거래하고 싶은 주식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진 걸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니까 그 기관 투자가들 선호 자금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그 개인 투자가 분들 가운데서 좀 트레이딩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외국인 수량들이나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기관들이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여기서 이제 수급이 나오는 것들은 믿지 네. 마시고, 이 거래량 가운데서 이 거래 대금을 보면은 평상시에는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다가 한 38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한번 붙은 시점이 있죠. 3월 30일 날. 그리고 3월 15일이 한 120억. 그 다음에 3월 4일이 한 470억 정도. 그죠? 이 정도 운용하면은 아마 요 세력 주체들이 운영하는 자산이 한 500억대에서 한 1000억 사이 정도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진 애들이 이 정도 거래대금 되는 주식들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좀 터졌던 시점을 한번 보면은, 요때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4일이 15% 급등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네. 요때가 이제 8,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9,100원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 8,67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 9,250원에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죠. 그리고 또 다시 한 일주일, 2주일 전으로 가버리면 그때도 좀 재료 나오면서 한번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2%. 그러니까 장중에 16% 정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변동폭이. 그리고 나서 맞고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16% 조정인 거니까요.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입장이라면 장중에 물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 올렸잖아요. 이거는 터는 거죠. 물량을 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의 거래량을 한 번 더 동반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팀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매집 단계를 보통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계획을 세운 애들이 보통 이런 작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나오는 수급은 믿지 마셔라. HTS 상에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기업은 실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자문사 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 일정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개인들 가운데 좀 돈을 크게 운용하는 세력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이런 주식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주식이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전제를 세워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8,500원대 라인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였다가 살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로스컷 기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윗골이 좀 발생됐던 구간이 한 9,800원 정도 좀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과거로 몰아보면 우리가 작년도 6월 달에서 한 8월 달 선 정도, 그죠? 요때 직전 고점 정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00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의 어떤 랠리를 나오려면 작년도 7월 달에서 8월 달에 형성되었던 9,600원에서 이제 9,700원 상을 넘어가주는 흐름들이 완전히 나와야 새로운 시세가 한번 뻗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8,500원, 9,600원 요 가격 라인 잘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지금 모멘텀 받아가면서 좀 움직임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가격선에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8,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부분이 아마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9,600원을 좀 강하게 뛰어넘어 줘야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부분, 내가 이 손실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라는 진단 도와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문가님이 나훈아 노래를 말씀하시니까 나훈아 세대요?
외모만 보면 굉장히 동안이신데 그 세대신가요?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워낙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피부 관리 신경을 쓰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체력 관리도 하시고 확실히 그 관리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댓글은 제가 또 이렇게 놓치지 않고 싹싹 다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네. 새마을 운동 노래 듣고 자랐는데 어머. 그 새벽종이 울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촌에서 자랐어요. 지금 거기는 아직도 버스가 2대 다닙니다. 하루에. 진짜요? 그 정도로 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도시 지역보다는 약간 조금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런 문화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나이 때는 너무 옛날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딱 보시는 적정 나이 때. 네네. 그냥 그런가요? 대신 이제 감성이 조금 더 제가 남아있다. 감성이 좀 아날로그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어울려요, 근데. 아, 그래요? 아날로그 감성이랑 아날로그 뭔가 감성 되게 좋아하고 나긋하니. 그렇죠. 그 정 같은 거나 이제 그 동네 5일장 같은 데 보면은 어머니들 뭐 이렇게 막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뎅 뭐 팔고 그런 걸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해 합니다. 시장 좋아하시고 그런 거 되게 시장 좋아해요. 가면 마음 편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일은 어쨌거나 이제 스페셜하게 하면 되는 거고 감성은 이제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네.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죠. 오늘도 감성적인 방송을 한번 그럼 또 감성적인 목소리로 저도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감성에 한번 같이 젖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호님께서 종목 진단도 되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왜 새삼스럽게 저희 이 시간에 종목 진단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성 방송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라디오 들으시는 것처럼 아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갬성 정수님 하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장한님 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그 전에 오라클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죠. 14,000원대까지 찍고 지금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0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은 뭐 1%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2월 달에 또 한번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다시 한번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종목이 워낙에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또 큰 그림으로 보면 계속해서 어쩌면 박스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또 엑세스바이오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눈에 띄네요. 그래요? 네, 6일 전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쵸. 그죠? 300억 네, 300억 원. 그죠? 300억 원. 6일 전에 했으니까. 네.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그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평가 받았다라고 회사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자기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회사 잉여자금을 이용해서 네. 회사의 이제 주요 그 결정권자들이 자기 회사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거겠죠? 그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100% 다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그 돈을 가지고서 싸게 사야 되잖아요. 오너가 이 회사 주 경영자들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300억 가지고서 단타 칠 것도 아니고 주주 안전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주가에 좋은 거는 네. 자사주 소각이 좋은 거예요. 회사에 돈을 산 다음에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죠. 애플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 테니까. 자사주 소각은 주식 총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어쨌거나 회사에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박수를 쳐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주의 어떤 가치에 안정적이다. 뭐 최근 들어서 게임주 가운데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정병윤 씨가 이제 자사주 매입했잖아요. 안 가요, 그러면. 왜냐면 싸게 사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네요.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몇백억씩 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도 한 7%, 뭐 10% 급등할 때 여러분들 그 돈을 집행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단타할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적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싸게, 평균 단가가. 그래서 차라리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자사주 매입이 끝난 다음, 네. 뭐 실적 시즌을 만나거나, 실적 발표를 좀 앞둔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중요한 이벤트에 이 기업이 참여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이 끝난 다음에. 근데 그게 한 달 이후에 나와야 돼요. 한 달 전에 하면은 이제 금감원이나 거래소나 이런 데로부터 눈치를 볼 수 있겠죠. 너 이씨 이럴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주가가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텀을 둡니다, 일부러. 그래야 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오너가 이 기업에 있는 중요 결정가들이 이 정도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네. 싸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긍정적인 거죠. 대신 표면적인 걸 보지 마셔라.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답답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중이 20%면 여기서 더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네. 더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 정도 매수 단가 정도면 저는 뭐 무리는 없다 정도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좀 잘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상승의 흐름이 좀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19,000원까지 왔고 그럼 그냥 2만 원 뭔가 딱 그 매수가 찍으면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한번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투자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만 좀 약간 답답한 흐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대비는 할 필요는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좀 무모한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최근. 근데 요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최근에 이제 요 흐름을 보고서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 네. 한 7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요때 수준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죠. 27,000원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요 기간 동안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물려있는 상황이니까 이 반등 자체가 최저점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최근의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느냐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동안 손실 봤는데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은 그래도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본전 찾으면 그냥 거기서 나올까? 라는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 가격의 본전에 오면 팔아야지 한다는 생각 자체는 매수 진입 가격을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 매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네. 여기 한 7,000원, 6,000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호! 하고서 더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10,000원이 회복이 되면 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000원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툴이 있어야 돼요. 네, 유혹이 없으면은 진입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을 다 이제 수정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수하는 순간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맞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엑세스 바이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재길님, TV로 매일 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로도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신님께서도 처음 왔어요 하셨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더 환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속 자주 오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님께서도 실시간 의견 올리니까 이 방송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채워지고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장한님께서 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며칠 전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거래 재개가 되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 거래 재개에 대한 부분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더 속이 타는 입장인데, 장한님께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다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거든요. 폐지될 수도 있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적정 주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질문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공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폐지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디까지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지금 거의 2개월, 3개월 가까이 지금 거래를 못하고 지금 답답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네.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오스템 인프라 같은 주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이런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좀 억울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개 직원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되게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탓한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뀌진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탓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는 없어요. 집 사는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코스피 지수 2600대 저때 주식 살 걸 막 이렇게 안타까워 공포하잖아요. 그냥 못 사면 진 거예요. 그리고 현금 관리 안 하거나 가격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그럼 억울하다. 아니에요. 진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정을 개입하거나 남을 탓하면 그냥 인간 보조지표의 활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네. 남을 위한 노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당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금융 시스템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교육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융 지식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고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매년 시작이 되면 2월 달에서 한 6월 달 사이에 네. 중견기업들이나 중소형제들 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 초대형주로 도망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10%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한 5%만 한다든지 그리고 5% 할 거면 다 이미 다 회계법인까지 다 통과된 다음에 그죠? 실적까지 다 발표가 된 거 통과된 다음에 그때 5% 다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관화가 돼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이쪽 업계에서.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라 계양정지도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뭐 이런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과거에는 뭐 신라젠 관련된 그 이런 거래 정지도 네. 있었고 근데 그런 건 징후들이 다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기관 투자가들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2번, 3번 미룹니다. 이러면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프로들은 절대 거래 안 하거든요. 오스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그 바운드리 안에 포함된 거겠죠. 이런 섹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적정 주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다시 이런 기업들에 당하지 않으려면 2월 달이나 한 2월 달 넘어가면 그러니까 네. 매년 한 2월 달이 넘어가면 그냥 다 대형주만 할 생각 하세요. 그리고 회계까지 다 납입이 돼서 한 5월 달 넘어가면 그때 이제 중형주 건들 생각하고 그러면 좀 덜 당합니다. 타격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면 네. 10%만 할 거를 한 5%만 한다든지 타격 안 받을 정도로 남의 돈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밀리니까 요게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하고 얻어야 될 대답인 거예요. 네. 그래야지 2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죠. 이게 첫 번째 제 대답이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적정 주가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빨리 거래 정지가 돼서
풀리는 시점, 그 시점에 그 풀리는 그 시점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얘네들은 그동안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쵸.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야 그래도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일탈이지 않냐. 이렇게 하게 되면 버텨줄 거고 이거는 신뢰의 상실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싹 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하지 마시고 일단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에서 버텨주는 게 아니라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풀어둔 돈 다 뺀다 보시면 돼요. 그때는 빠져나오는 거고. 버티면은 계속 있어도 돼요. 버텨주게 되면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밸류를 쳐준다는 거죠. 새로운 밸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주식들은 뭐 한 적정 밸류 얼마 정도 좀 쳐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좀 토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새로운 박스를 만들 거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워낙에 전망도 좋았고 그동안 좀 잘 가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속썩이고 있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되기를 일단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장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잘 빠져나오고 조금 더 가져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또 다시 한번 정신교육을 또 강하게 시켜주셨는데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께서는 말은 쉬운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말일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냉정한 판단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홍님께서도 이미 자주 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김용용 죽었다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소수 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정 패밀리가 형성되는 내가 그 걸로 알고 모임을 있고 좀 그 찾아봐야 모임에서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들 지인 몇 명끼리 하는 데가 있어요. 토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 그건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팀을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해요. 진짜요? 그래서 책 이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서 토론해요. 지인이 비판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일반 대중인들은 못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기를 저는 권장을 하냐면 네. 2차적인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2차적인 그죠? 생각. 1차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2차적인 생각. 예를 들면 뭐 신문에 어떤 뭐 러시아 전쟁 이슈가 나와서 러시아 전쟁이 나와서 유가가 이제 폭등했다. 그래서 뭐 요번에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게 한 $200 돌파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럼 그걸 있는 기대로 믿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유가가 급등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한 달 전이나 3달 전에는 유가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또는 2020년도에 유가가 마이너스 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갔을 때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애널리스트는. 그러고 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신뢰도를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이닉스가 9만 원 막 초반대까지 붕괴되니까 막 8만 원대 반도체 다 팔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한 13만 원 넘어가니까 또 이제 목표치 상향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뭐 증권사나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애들이 내보내는 이런 레포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조금씩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잘 팔기 위해서 걔네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 기업이 신고가 갔었을 때 저 증권사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신저가 나왔을 때 저 증권사는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어떤 생각하고 계속 이제
비교를 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분석해보고 찾아보는 자세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어디서 찾지?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아빠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이 토마토에서 최고이신 것 같아요. 재밌고 논리적으로 설명 잘해주세요. 라는 칭찬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말 안에서 딴 데서 이야기하지 못한 전문가님의 정말 알짜 정보들, 알짜 내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있어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준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들고 갈 만한 섹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종목까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아주 땡큐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섹터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벙벙님께서 반도체랑 게임, 인터넷, 바이오 골고루 알려주셨는데 방산이나 경기 민감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댓글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안에서 이 섹터 방산이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있는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방송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또 제 직업이고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다 안 좋게 봅니다. 다 안 좋아요? 네, 다 안 좋다. 다 작년도보다 다 레벨 다운 시켜야 된다. 오. 그러면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왜죠? 수익 낼 수 있어요. 싸게 사면 돼요. 남들보다 더 싸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밸류가 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분명히 발생됐으니까 제조업체들은 과거처럼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기 민감이라는 건 전 세계 경기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치고받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자유무역일 때 돈을 잘 벌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좋은 제품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제압했던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성장했던 시기예요. 이때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무역이었어요. 경제무역. 그렇죠. 그래서 TV를 잘 만들었으면 됐고 자동차를 잘 만들었으면 됐고 정직하게 실력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근본이 외세 침략이 옛날부터 많았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강한 게 하드웨어적인 게 강해요. 근데 약한 게 소프트 파워가 약하죠. 생각하는 거,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깊게 네. 생각하는 거. 네. 그죠? 우리 1900년도 초반에 일제의 이제 그 문화 통치로 인해서 암기 교육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창의적인 성적이 좀 떨어져요. 대신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기가 공정한 무역일 때는 상관없는데 보호무역일 때는 얘기가 다르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우리나라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맞아요. 미국 눈치를 보는지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현대자동차가 5조를 벌어도 2014년도 5조를 번 게 더 높은 값어치라는 얘기지. 그때는 자유무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여건들은 다 톤다운되는 게 맞다. 네. 철강주들도 다 톤다운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사고 싶은 거 25만 원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만 원을 사야 돈 번다는 얘기고. 현대자동차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21만 원, 2만 원 사지 마라. 16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반등 나와서 대차 깨지면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15만 5천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LG 화학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톤 다운 시켜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걸 바꾸면 되는 겁니다. 톤 다운면 나쁘게 보라는 얘기 아니지.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사면 돈 번다고요. 10,000원짜리 10,000원에 사니까 돈을 안 버는 거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되는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된다고. 이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언택이나 게임. 그죠? 미국에서는 누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 게임을 올인하잖아요. 블라우드. 우리나라는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그걸 추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존처럼 되자.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는 메타버스에 협력해서 가자. 정부 좀 도와줘. 근데 이번에 정권 교체 됐잖아요. 도와주는 형식인 거예요. 플랫폼 해봐. 게임 내가 그동안 제재했는데 아니 한번 해봐. 대신 거품은 좀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각 업종에 대한 밸류의 톤업과 톤다운이 된 상태에서 저는 전략을 세우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투자할 거라면은 네. 좀 플랫폼이나 게임주를 올해는 저는 꼭 하나 편입을 했으면 좋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트렌드의 변화가 되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화려한 시세가 터지는 거는 네.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 등장할 때가 시세가 잘 터져요. 예를 들면 뭐 TSV 같은 뭐 실리콘 간통 전극 같은 이런 기술이 나왔었을 때 패키징 업체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고객들하고 1년에 가격을 한 번씩 협상을 해요. 야, 이번에 영업이익률 10%로 할래? 아니면 11%로 할래? 야, 12%안 돼. 요새 여건이 안 좋아. 한 8%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그동안 좀 의리였어요. 삼성전자가 야, 오늘 10%만, 올해는 10%만 먹어. 9%. 야, 요새 경기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힘들어. 근데 지금은 그러기 어려운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갑질하기가 어려운 지금 소재 업체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갑질 형태를 하는 형태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이 100억을 벌더라도 얘네는 갑질 당했을 때의 100억이고 지금은 갑질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니까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은 올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섹터에 대한 힌트는 주셨는데 종목까지 콕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한 줄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보시는지만 몇 개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차트로 한두 개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인들의 복귀 금요일 날 네. 5시에 5시 30분에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 방송을 보십시오. 왜 여기선 공개 안 하시고요? 왜 투자의 신에선 공개 안 해주세요? 명인들의 복귀에서 명인들의 하실 거예요? 복귀도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요? 저도 주기만 해서 안 되잖아요. 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받아야죠.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금요일 5시 반? 5시에서 5시 반. 5시에서 5시 어차피 반. 같은 PD님입니다. 맞아요. 금요일 5시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시면 올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그에 대해서 콕 집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스케줄표에 메모해 두세요. 금요일 5시 그에 대한 부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한님 명인들의 복귀 보겠습니다. 성공투자님 정수쌤 명복 홍보까지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고 반은 여기서 가져가고 반은 명복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섹터에 대한 부분들 또 왜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명인들의 복귀에서 마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좀 뻔뻔하죠, 제가. 좋죠. 좋은 겁니다. 또 이 네.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들 또 정보 전해주시고 또 홍보하는 시간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죠. 또 우리가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또 소통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환영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본방사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또 명인들의 복귀도 유튜브에 올라가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신정수님께서 현대차 우선주 올려주셨거든요. 처음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현대차 우선주를 이 첫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나 봐요. 5% 정도 담아도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저평가인 것 같아서 관심이 갑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현대차 우선주 현재 가격 86,500원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2%대 좀 뛰어 올랐고 아마 최근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평가다 그리고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처음 하면서 첫 종목으로 현대차 우선주 지금 한 5% 정도 담아보는 거 찬성하십니까?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저평가로 투자했다라기보다는 배당금 목적으로 투자하신 거죠? 그죠? 현대차 우선주가 본주하고 우선주가 있잖아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네. 의결권이 없으니까 사실상 배당 목적으로 한 거죠. 배당을 우선해서 줘. 그래서 우선주예요. 현대차 우. 내가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배당을 보고 들어가실 거라면 네. 지금 한 5.7% 정도 나옵니다.
5.7% 정도. 지금 86,500원 정도 되면 네. 배당금을 한 5,000원 정도 주니까 배당 수익률은 한 5.7% 정도 되죠.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5.7%면 괜찮죠? 그죠? 괜찮죠. 근데 배당주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금리 인하 시기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 있는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네. 돈을 잃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이 배당 금리가 한 5.7%면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 지금 현재 기준 금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기조라면 점점 벌어져서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잖아요. 근데 은행에 딱 놓게 되면 배당 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갭 차이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주 같은 경우 투자할 때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은 네. 금리 인하 시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인하 왜냐면은 시기에. 야, 이 배당 은행에다가 이 돈 넣어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럼 차라리 우선주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자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 우선주나 은행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업이 뭐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은행에다 놓으면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돈을 확정받잖아요. 야, 그러면은 금리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우선주 별로 못 사겠는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1,000억 살 거 500억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배당 인상.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좋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관점은 애매한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제 관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성향의 차이인데, 네. 현대차 우선주를 가지고서 내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빠지면은 더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다면 난 오케이. 그죠? 네, 근데 현재 86,500원에 사놓고서 HTS 한 일주일 뒤에 또 보건다. 아니, 한 달 뒤에 또 볼 거라면 전 반대 의견. 그러면 그거는 배당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세를 쫓는 거지. 그럴 거라면 차라리 주식 시장에서 지금 메인에 있는 주식들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초보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접근한 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다른 잡주보다는 그래도 현대자동차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거니까 관점은 잘 접근을 했는데 이제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식 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질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이 저평가보다는 배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 있는지, 투자자분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처음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성향이 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투자의 신과 함께 풀어가시면서 안전한 투자 또 수익 계속해서 키워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젤리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siRNA, RNAi 치료제 전망은 어떤가요? 그리고 주목할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해요. siRNA. 저 공대 출신이거든요. 네. 생명공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지금 그랬구나 싶었는데 이 siRNA, RNAi에 대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요거는 주사를 비유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주사를 넣잖아요. 이 주사를 넣게 되면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어요. 그죠? 그쵸.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네. 그 핵 안에 뭐가 있죠? DNA가 있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죠? 이 DNA가 있지 않습니까? 이 DNA가 두 개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코드가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우리 몸속에 생기는 많은 질병들은
단백질의 변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을 텐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나 생명공학과인데. 아, 그래요? 저보다 전문가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들, 그건 끈적끈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새싹보리 같은 거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피가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네. 피가 끈적끈적하면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잖아요. 고지혈증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냐면 단백질이 변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변형되니까 변형되지 않게끔 하는 기술이 이제 질문하시는 siRNA나 이제 RNAI와 같은 이런 기술인 겁니다. 즉 우리가 생기는 이런 질병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셀티리온이나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단백질이 일단 변형이 됐어요. DNA에 이상한 코드가 입력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 세포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세포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닦아줘요, 겉에 거를. 이게 항체 치료제예요. 열심히 닦아주는 거야, 이 겉에를. 이게 항체 치료제예요. 이게 항체 치료제. 막 이게 닦아요. 비싸겠죠, 아무래도. 구석구석 다 닦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메신저 RNA라고 해가지고 이 메신저 유전자 코드한테 딱 입력을 해서 단백질이 생성하는 이거 가운데 얘를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 네. 그때 커트를 쳐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지. 너는 단백질이 아예 생성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기술. 요 기술이 우리가 이제 맞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에 관련된 이 기술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 기술은 다양한 어떤 그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특허에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대칭형 뭐 이런 기술도 활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선두권에 있는 업체가 이제 시가총액 한 30조 정도 되는 엘라일람이라는 치료제,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있고 얘들이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를 실제로 이제 시판 허가가 됐어요. 그렇구나. 요거와 관련된 전 세계 한 5개의 5대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핵산 치료 원료를 공급하는 게 이제 에스티팜 이런 기업이 있죠. 네. 이건 이제 동아 그룹에서 동아 소시오 그룹에서 옛날에 이제 유한양행하고 가까 이제 자기들이 1등이었는데 한 2016년도에 한미약품이 대박 터뜨리면서 시청막 넘겨졌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야, 씨,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는 동아 이제 그 ST 그룹에서 그 키운 게 에스팜입니다. 그래서 원료 CDMO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반월 공장 쪽에 하는 게 거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는 거죠. 올릭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종목들의 요 치료제와 관련해서 요 종목들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주식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바이오제약에 대한 판이 만들어지려면 메지온이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오스틴 임플란트가 한번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이 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큰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폭탄을 다 제끼는 큰 호재, 큰 기대감. 이게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 셀티리온 이 3총사가 장대 양봉 다 뽑고 야 이제 슬픈 거는 다 잊자 새롭게 출발하자 바이오제약 화이팅 이런 신호를 시장 주체가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까지 자금이 퍼지는 게 되는 겁니다. 한미약품이나 뭐 녹십자나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유한양행, 대웅제 이런 제식들까지 ETF 자금이 연계돼서 그래서 큰 녀석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야 이제 입구 새로 출발하자 판 깔아줄게 투자 주체 이렇게 딱 신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런 건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ST팜은 흑자 기업인데 우리는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은 유동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꿈을 베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전망은 충분히 좋지만 이제 그것을 좀 폭발시켜줄 만한 부스터샷이 확실하게 나와야겠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을 꽉 채워서 달려왔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 또 유난히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채팅창도 활발한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궁금한 내용들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